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2008년에 전 세계 경제가 와르르 무너졌을 때 중앙은행들이 정말 교과서에도 없던 비장의 카드를 딱 꺼내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렵죠. 양을 완화한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어떤 원리로 경제를 살려냈는지 그 비밀스러운 길을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지도는 바로 우리나라 화폐금융론의 최고 바이블이죠. 정운찬, 김몽범, 김진일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전 방식이 왜 더 이상 안 먹혔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양적 완화의 핵심, 이게 단순히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위험이라는 놈을 직접 다룬다는 거거든요. 그 마법 같은 원리를 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숫자로 실제 규모가 어땠는지도 확인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갑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통화정책의 새로운 지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중앙은행은요, 기준금리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 경제의 온도를 조절하는 리모컨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금리를 올려서 좀 식히고, 너무 차가우면 금리를 내려서 데우는 거죠. 근데 2008년 같은 대위기, 그러니까 경제가 그냥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꽁꽁 얼어붙어 버린 상황이 온 거예요.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리모컨 온도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0도까지 내려버렸으니까. 이 제로금리라는 벽에 딱 부딪힌 거죠. 저기 학생,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 그냥 금리를 0 밑으로, 마이너스로 팍팍 내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죠.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그게 당시 경제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가장 큰 딜레마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먹히는 벽이 딱 나타난 거죠. 왜 그게 안 먹히냐면요. 위기가 닥치면 공포라는 놈이 시장 전체를 지배해버려요. 상상해보세요. 은행은 혹시 떼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대출 창구를 쾅 닫아버리고 기업이나 우리 같은 개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지갑을 꽁꽁 닫아버리는 거죠. 금리가 0%라고 심지어 마이너스라고 해도 아무도 돈을 빌려 쓰려고 하질 않아요.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려고 해도 돈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정책의 약효가 전혀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기존의 길이 막혔으니 어떡하겠어요? 새로운 길을 뚫어야죠. 그게 바로 양적 완화의 시작입니다. 기존 방식, 그러니까 금리를 조절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돈의 양 자체를 확 늘려버리자. 이게 바로 양적 완화, 우리가 줄여서 QE라고 부르는 정책의 탄생 배경입니다. 자, 그럼 양적 완화가 뭐냐?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근데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중앙은행이 직접 쇼핑 카트를 끌고 시장에 나서는 거예요. 뭘 사냐고요? 국채라든가 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만든 MBS 같은 장기 자산들을 그냥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뭘 주겠어요? 당연히 현금이죠. 카드로 긁는 게 아니라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시중에 직접 현금을 콸콸 쏟아붓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양적 완화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대체 금리가 어떻게 떨어지냐? 양적 완화의 진짜 마법은요, 우리가 아는 그 기준금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장에 퍼져 있는 그 공포, 즉 위험이라는 놈을 직접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금리, 예를 들어 회사채 금리 같은 건요, 사실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는 망할 걱정이 없는 아주 안전한 국채금리 같은 기본금리, 그리고 둘째는 이 회사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 즉 위험에 대한 보상금, 이걸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간단한 공식, IJ는 I 더하기 알파 J. 정말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양적 완화의 모든 비밀이 바로 이 공식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이 수식이 어떻게 죽어가던 경제를 살려냈는지 하나하나 분해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IJ.
이건 우리가 실제로 보는 어떤 특정 자산의 금리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회사채 금리 같은 거죠. 그리고 IR, 이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 보통 국채 금리를 말해요. 이걸 무위험 금리라고 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알파 J, 즉 알파 J는 뭘까요? 바로 이 둘의 차이, 위험에 대한 대가, 일종의 위험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자, 여기서 전통적인 방식과 양적 완화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평소에는 중앙은행이 저기 있는 I, 즉 국채 금리만 살짝 올리고 내리면 됐어요. 알파 J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위기가 빵 터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바로 저 알파 J가 미친 듯이 치솟아 버린 거예요. I를 0으로 만들어도 알파 J가 막 10%, 20%가 되니까 전체 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적 완화는 목표를 바꾼 겁니다. I가 아니라 바로 저 날뛰는 알파 J를 직접 저격해서 끌어내리는 새로운 방식의 정밀 타격인 셈이죠. 좋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위험한 자산을 사서 그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췄다고 칩시다. 그럼 효과는 거기서 끝일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를 탁 던지면 물결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양적 완화의 효과도 바로 그렇게 시장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걸 포트폴리오 재조정 경로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해봐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왕창 사들여서 국채가 시장에서 씨가 말랐어요. 그럼 국채를 팔고 현금을 손에 쥔 투자자들은 그 돈을 그냥 금고에 넣어둘까요? 아니죠. 수익을 내야 하니까 비슷한 다른 투자처를 찾겠죠. 예를 들면 국채는 없으니 그럼 우량회사채라도 사자 혹은 주식을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다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결국 시장 전체의 자산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양적 완화는 이렇게 4가지의 강력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위험 프리미엄을 직접 낮춰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둘째, 다른 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을 올리고, 셋째, 은행에 돈을 넘치게 만들어서 대출을 더 쉽게 해주는 신용의 길을 열어주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망하겠어? 하는 기대 심리를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사방에서 동시에 경제를 살리는 입체적인 작전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쭉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현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체 얼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실 숫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기 학생 질문 있네요. 네, 말씀해 보세요. 교수님, 그래서 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푼 거예요? 궁금해요. 아하, 바로 그게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자산 규모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세요.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또 한 번. 이건 그냥 증가가 아니라 폭발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경제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이 그래프 하나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이 얼마였냐? 4조 5천억 달러. 2014년 10월이에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천조 원이 넘습니다. 5천조.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600조 원 정도 하니까 그 거의 10배에 가까운 돈을 그냥 시장에 쏟아 부은 거예요. 우와, 5천조 원이요?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액수네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규모보다도 속도예요. 2008년 위기가 터지고 나서 딱 2달 만에 자산 규모를 9천억 달러에서 2조 2천억 달러로 2배 이상으로 불려버립니다. 이건 뭐 고민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당장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막기 위해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는 더 충격적입니다. 77배. 이게 뭐냐면요. 당시 연준의 레버리지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 자기 돈 1원을 가지고 77원짜리 판에 베팅을 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기가 산 자산 가격이 1.3%만 떨어져도 자기 자본이 그냥 다 날아가는 그야말로 올인을 한 거죠.
전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이 이런 위험한 도박을 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개념을 파고들었잖아요. 근데 단순히 지식 하나를 더 쌓은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해 준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경제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나침반과 같다. 맞아요. 처음엔 막 복잡하고 수식도 나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비만 딱 넘기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화폐금융론, 특히 양적 완화 같은 개념들이 바로 그 힘이에요. 이건 그냥 시험 잘 보려고 외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진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뉴스에서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 이런 기사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과는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냥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라 그 단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돈의 흐름, 정책 결정자들의 치열한 고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까지.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조류가 이제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